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인물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청년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이원수가 아동문학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이원수 아동문학에 바친 한평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마산의 그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서 기생이 된 누나의 도움으로 이원수가 중등 상업학교까지 마치고 동시를 쓰는 아동문학가가 됐습니다. 아동문학의 길에 들어선 계기는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이었어요. 어린이를 존중하고 또 동심을 존중하고 동심의 세계를 노래하는 이 어린이 운동이 펼쳐졌고, 이원수는 소파 방정환이 발행하던 어린이 잡지를 심취했습니다. 만 14살이 될 때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동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가곡처럼 되어 있는 노래죠. 이원수는 상업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방의 금융조합, 지금으로 치면 농협의 지방지점입니다. 지방금융조합의 서기로 사무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를 지었습니다. 이원수의 동시는 빈민, 서민 아동의 생활세계를 노래하는 것이었고요. 계급문학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 문학까지는 가지 않고 그 전 단계로서 정서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독서회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1년 가까이 감옥생활도 했고요. 감옥에서 나와서 오랫동안 교제를 해온 문학소녀 최순애와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융조합에도 복직을 했어요. 바로 그때가 일제말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원수가 이 일제말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일제말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약 8년간의 기간인데요. 이원수의 나이로는 만 25세에서 만 33세까지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원수는 함안의 금융조합에 근무를 했습니다. 36년에 결혼하고 37년에 첫 아이를 얻었고요. 일제 말일까지 모두 4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사진입니다만 1938년에 장남을 안고 부인 최순애가 찍은 사진입니다. 37년생이고요. 그 옆에 사진은 1941년경의 사진으로 장녀를 막 얻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아들 둘이 태어났고 이어서 장녀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45년에 차녀를 또 얻습니다. 해방 때까지 모두 4명의 자녀를 얻는데,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이 어린아이들이 막말로 꼬물꼬물거리지 않겠어요? 이원수가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 왔다고 막 달려들 거고요. 매달릴 거고. 이 아이들을 한창 키우는 그런 시절이 또 이원수에게는 일제 말의 시기이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랴, 또 집에 오면 아이를 키우랴 해서 아무래도 작품활동의 밀도는 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때도 작품활동을 했습니다. 이 37년부터 45년 사이에 이원수가 쓴 작품, 물론 동시입니다. 한 30편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1940년에 12편을 써요. 그 전에 가장 많이 썼을 때가 1930년이에요. 그때 23편의 시를 썼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해가 되겠고, 그래서 일제 말에도 상당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한 30편 정도의 작품이 확인이 되는데, 이 중에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를 노래한 거, 흔히 유희동시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놀잖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그 동심의 세계를 표현하는 시를 유희동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에 해당되는 게 한 15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활을 노래한 시가 생활동시라고 해서 한 8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제히 전쟁에 협력하는 동시도 좀 썼습니다. 이게 한 5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원수에게는 일제 말에 이런 전쟁 협력 작품을 썼다는 것이 남기고 싶은 기억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제 말에 쓰여진 작품 중에서는 12편이 전집에서 빠집니다. 당연히 전쟁 협력 작품 5편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동시나 유희동시 그 7편도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이 일제 말에 쓰였던 시 중에 몇 편을 해방 후에 재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 쓴 시인 것처럼 재발표를 했고, 그때 때로는 수정을 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일제에 협력한 시를 좀 보겠습니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시예요. 자, 1942년 8월에 발표가 된 작품이고, 푸른 하늘 나르는 비행기에서 뛰어나와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아차 하고 놀래면 꽃송이처럼 활짝 피어 훨훨 하얀 낙하산. 오, 하늘 공중으로 사람이 가네. 새들아 보아라, 해도 보아라. 우리나라 용감한 낙하산 병정. 푸른 하늘 날아서 설픈 내리는 낙하산 병정은 용맹도 하다. 낙하산 병정은 참말 좋구나. 하고 방공 비행 대회에서라는 끝말이 붙었습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예전엔 국군의 날 행사 해가지고 한강 백사장에서 공수부대에 낙하산 투하 뭐 이런 것들을 시연을 했었는데, 어린 시절에 보면 정말 놀랍고 좀 황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감정을 노래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 용감한 낙하산 병정은 어느 나라 낙하산 병정이겠어요? 일본군이죠. 일본군 공정대, 지금으로 표현하면 공수부대죠. 일본군 공정대의 낙하산 투하를 보고서 그를 감탄하는 동심을 표현을 한 거죠. 그 낙하산 병정은 용맹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좋다, 이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네, 또 하나 시를 보시면 지원병을 보내며 라고 하는 시예요. 1938년부터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돼서 지원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일본군으로 투입을 했죠. 지역별로 지원병이 입소할 때 대대적인 입영 환영식 이런 게 벌어졌습니다. 뭐 역 같은 데서 출정하는 지원병을 대대적으로 축하하는 행사 이런 게 벌어졌었는데, 그 광경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지원병 형님들이 떠나는 날은 거리마다 국기가 펄럭거리고 소리 높이 군가가 울렸습니다. 정거장 밀리는 사람 틈에서 손붙여 경례하며 차에 오르는 씩씩한 그 얼굴, 웃는 그 얼굴, 움직이는 기차의 길을 흔들어 허리 굽은 할머니도 길을 흔들어 반자이, 만세죠. 만세 소리는 하늘에 찼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내놓고 전장으로 가시려는 형님들이여, 부디부디 큰 공을 세워주시오. 우리도 자라서 어서 자라서 소원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굳센 1번 병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반도의 빛 42년 8월호에 실린 시입니다. 이 반도의 빛이라고 하면 일본어 잡지예요. 당시 조선금융조합연합회라고 해서 지금의 농협중앙회쯤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그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기관지예요. 당연히 일본어 글들이 실리는데 이것만은 예외적으로 한글로 된 시가 실린 겁니다. 낙하산이라는 시가 여기 실려 있고 지원병을 보내며 라고 하는 시가 역시 실려 있습니다. 조선인을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대적으로 동원을 했는데 그 하나인 지원병 이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무슨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당시로서는 이원수의 이런 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일 잔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임종국의 친일문학론, 그러니까 1966년인가에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이 이원수의 친일협력시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인지 2000년대 초인지 이 시들이 발굴이 되면서 이원수의 친일협력행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시는 PPT의 왼쪽에 있는 것이 친일인명사전인데 여기에 이원수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원수의 친일협력행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수록이 됐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2페이지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에 요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이런 페이지로 해서 총 3쪽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이원수가 무슨 대단한 친일협력행위를 해서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게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글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글들이 수록이 돼서 3페이지에 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친일인명사전에서 3페이지나 차지를 하고 있으니 무슨 엄청난 부일, 협력행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박태일이라고 경남대 국문과의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원수의 이 친일협력 시들을 발굴을 한 사람입니다. 2015년에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외문학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하드카바로 되어 있고요. 부외, 외놈들한테 아부한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엄청난 과오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시면 농협의 기관지에 실렸어요. 그 시를 누가 그렇게 많이 보겠어요. 또 이원수의 시를 보고서 아, 나도 빨리 자라서 일본 병정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일본군 지원병제의 경쟁률이 40대 1이 넘었어요. 100명을 뽑으면 4,000명이 일본 병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입영 환송회를 하면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그 장도를 축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원수는 그런 거대한 흐름에 끼어들어서 그런 시를 좀 썼을 뿐이에요. 무슨 대단한 부해문학 이런 걸 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원병을 보내며라든가 낙하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를 보면 그렇게 정성 들여 쓴 시라는 느낌도 안 듭니다. 그냥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상투적인, 낙하산이 나중에 활짝 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꽃처럼 피더라, 뭐 그 정도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용감하다, 또 뭐 참말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원수의 영혼이 별로 실리지 않은 일제협력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엄청난 친일 협력 행위를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떤 이 박태일 교수의 책이라든가 또 그거를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한 민족문제연구소, 다 심한 오바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이원수는 유희동시라는 것도 씁니다. 42년도에 빨래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빨래를 빨랫줄에 널어놓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서 막 펄럭펄럭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신기해하는 어린아이의 그 심정을 표현을 한 겁니다. 바람 불면 빨래들이 춤을 춘다. 어머니 파랑치마 찰랑찰랑. 조그만 내 치마도 팔랑팔랑. 그러니까 엄마의 치마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치마 다 빨랫줄에 널려 있어요. 바람 불어서 막 휘날리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죠. 빨랫줄 높이 높이 매달려서 무섭지도 않나 봐 내 앞치마. 바람 불면 빨래들이 춤을 춘다. 빨래 따라 꽃잎파리 팔랑팔랑. 꽃잎 따라 노랑나비 팔랑팔랑. 모두 같이 춤춘다 팔랑팔랑. 42년도에 발표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46년도에 다른 잡지에 또 한 번 발표가 돼요. 41년에 니 닦는 노래라는 것도 지었습니다. 니 닦는 이니 뭐겠어요? 이를 닦는다는 거겠죠. 싹싹 닦는다 웃니 아랫니, 싹싹 닦는다 앞니 어금니. 니 잘 닦는 아이는 하얀니 이쁜니, 웃을 때 반짝반짝 보기 좋아요. 그래서 끝에 가면 니 잘 닦는 햇님은 빛나는 하얀니, 웬 세상 번쩍번쩍 밝기도 해요. 이게 41년에 발표한 니 닦는 노래인데 46년에 가면 이 닦는 노래라고 제목도 살짝 수정하고 그리고 본문 자체도 매우 간소화해서 다시 발표합니다. 싹싹 닦는다 웃니 아랫니, 싹싹 닦는다 앞니 어금니. 이 잘 닦는 아이는 하얀니 이쁘니, 웃을 땐 반짝반짝 보기 좋아요. 이 41년에 쓴 니 닦는 노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분량 차이죠. 이 41년도의 이 시는 이 닦는 행위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조선인이 황국 신민으로서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빨리 건강하게 자라서 일본 신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이를 잘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닦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한 거고요. 46년에 이원수는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는 아주 간소화를 시켰어요. 그냥 어린이들이 보는 이 닦는 모습, 이걸 노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일제 말에 썼던 시를 해방 후에 재발표를 한 것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원수가 원래 서민 아동의 생활상이라든가 서민 아동의 심정 이런 걸 주로 노래를 했지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를 원래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유희동시를 쓴 것 자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동문학가로서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를 노래한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유희동시를 쓴 게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평론가가 보니까 이때 이원수는 아이들이 한창 태어나서 1944년까지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 45년이 되면 아이가 또 태어난 그런 때였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동문학가로서 당연히 이런 동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유희동시를 쓴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그걸 재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재발표를 했을까? 한번 발표했는데 어디까지나 이원수는 일제 말에 자신이 이런 유희동시를 썼다는 것을 지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해방 후에 다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일제 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좀 잊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73년에 쓴 군가를 부르는 아이들에게 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바로 일제 말에 군가를 부르는 아이들이에요.
그 시절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 1943년 나는 경남 함안역전에 있는 가야금융조합에서 서기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때는 어떤 때냐? 우리말을 쓰지 말고 일본말을 쓰게 했고 창씨 제도를 만들어서 한민족의 성까지 일본 사람 성처럼 고치게 한 압정, 아주 폭압적인 정치란 말이죠. 그 압정 아래서의 나는 동시인이란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동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본래의 자기 소명 이것도 모르고 사무원으로만 엎드려 있었다. 이것만 보면은 마치 금융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시는 안 쓰고 그냥 사무일만 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낙천적인 유쾌한 노래를 쓸 생각은 아예 없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남의 피를 빨아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깡충거리고 즐기는 내용의 시를 보여줄 만한 상대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낙천적인 유쾌한 노래를 쓸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예 아무 시도 쓰지 않은 것처럼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시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이원수는 일제말의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집을 해서 그 시절에 자신은 작품 활동을 접고 사무원만 한 것처럼 기억을 한 것이죠. 자, 어쨌든 일제 말까지는 이원수는 경상남도 함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1945년 8월 해방이 됐어요.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원수의 동서인가가 서울에 경기공업학교의 교장인가 뭐 이걸로 있었다 그래요. 그 연줄로 45년 10월부터 47년 10월까지 한 2년간은 경기공업학교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좌익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어요. 조선문학가동맹은 제가 전에 다룬 바 있던 임화 등이 주체가 돼서 만든 조선공산당, 남로당 계열의 문학가 단체죠.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 또 47년 10월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출판사 편집장으로 옮깁니다. 방문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옮겨서 책도 펴내고 또 작품도 쓰고 이런 활동을 했고요. 특히 48년, 49년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동시만 썼었는데 동화와 소년소설을 발표합니다. 동시에는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짧은 감상, 감정 이런 것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보다 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동화와 소년소설의 세계로 넘어옵니다. 해방 후에서 6.25 전쟁 전까지 시기에서 이원수의 작품 중에 주목할 만한 게 48년도에 발표된 숲속나라라고 하는 동화, 그리고 5월의 노래라고 하는 소년소설입니다. 이원수 아동문학 전집으로 보면 이것에 제2권 해가지고 숲속나라 동화소설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그 5월의 노래의 첫 페이지를 담아왔고요. 바로 이 무렵 이원수는 아주 적극적인 변신을 합니다. 뭔가 일제 말에 좀 찝찝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전쟁 협력시도 썼고 또 유희동시도 썼고 그래서 좀 과격해집니다. 이 5월의 노래라고 하는 소년소설은 일제 말의 항일 기억을 담았어요. 이 동화 숲속나라는 다 함께 잘 사는 이상국가를 세우자 이런 생각을 담았습니다. 1948년이면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고 이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될 시기인데 어쨌든 함께 잘 사는 이상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염원을 숲속나라라고 하는 동화에 담았습니다. 먼저 5월의 노래에 대해서 보면은 일제말 학교에서 만들어진 소년회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년회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교사 몰래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소년회를 만들어서 뭔가 항일의식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무슨 학급신문 같은 것도 발행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떤 아이가 한 일본인 집에 그 담장에 피어있는 장미를 꺾다가 공기총을 맞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악독하다. 애가 꽃을 좀 꺾을 수도 있지. 그 꽃 꺾는 아이에게 공기총 쏘는 그런 인물로 일본인들은 악독한 인물로 표현을 했고요. 어린이들이 항일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이 5월의 노래는 담고 있고요. 이 소년소설의 가장 중심적인 대립축은 교사하고 소년회예요. 그러니까 조선인 학생들이 소년회를 만들었는데 교사가 그거를 적발해내고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끝부분에 가면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요. 자신들을 그동안 억압했던 담임교사가 알고 봤더니 민족의식이 상당한 사람이어서 담임교사가 이제 그 소년회를 지지해 주는 걸로 이 소설을 맺습니다. 숲속나라라고 하는 이 동화에는 한 소년이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우연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에 가보니까 다 같이 화목하고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무들을 데려오고 또 그 동무들의 부모, 마을 사람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화목하게 서로 돕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눌러서 저만 유달리 편히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정답게 도와가며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대동세상,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러니까 좌익의 세상이죠. 그런 것을 표현했고요. 또 이 숲속나라를 파괴하려고 망가뜨리려고 외부에서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인데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개방과 통상으로 이 나라를 침략을 하려고 그래요. 이 숲속나라에서는 이 이웃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서 자급자족하는 폐쇄적인 국가, 이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공산주의 세상이죠. 이렇게 1948년에 쓰인 5월의 노래와 숲속나라에서는 반외세의 민족 자주국가를 만들자, 또 일제하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항일 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 의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1948년에 이원수의 이런 변신이 일제 말이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좌편향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원수는 좌익단체인 조선문학가 동맹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월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서 서울에 남아있다가 적치하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부역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9.28 수복이 되니까 서울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문학가와 함께 월북을 하기로 하고 북쪽으로 가다가 아마 가족도 여기 남겨놓고 그래서인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와서 자기가 살던 집에 가보니까 이미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고요.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장녀와 그리고 해방 후에 태어났던 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 6남매인데 맨 끝에 2명과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어난 장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장녀는 고아들을 모아놓은 제주도의 고아원까지 찾아가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자녀는 무사히 건사를 했는데 끝에 태어난 2아이는 끝내 찾지 못하고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누가 다른 사람이 키웠을 수도 있고 또는 난리통에 죽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큰 비극을 겪었고요. 좌익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체포가 되면은 아마 총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도피처를 구했어요. 영국군 부대의 노무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좌익 부역 혐의자를 찾아내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동두천의 영국군 부대에서 노무자 생활을 할 때의 모습인데요. 이 맨편에 있는 인물이 이원수입니다. 딱 봐도 삽 들고 땅 파고 하는 그런 노무자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군 부대의 노무자 생활을 하면서 이 부역자 처벌의 칼날을 피했고 이게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부역자 처벌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이후에 작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6.25 후에는 아동문학회도 창립을 하고 또 잡지도 발간합니다. 어린이 세계라고 하는 월간지의 주간이 돼서 이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또 창작집, 동시집 이런 걸 계속 발간을 하고 71년에는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이런 걸 창립을 해서 그 초대 회장도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대표적인 아동문학가로서 여러 상을 받아요. 뭐 한국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또 예술원상, 문학부문상 이런 여러 상들을 받고요. 1981년 1월이 돼서 작고합니다. 만 69세로 돌아갔고요. 1984년에 30권으로 된 아동문학 전집이 발간이 되죠. 그때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됩니다. 이 이원수 전집 30권 중에서 이 1권은 시예요. 동시, 동요. 이원수는 평생에 걸쳐서 동시, 동요를 썼습니다만 다 합쳐서 이 한 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48년을 전후해서 쓴 숲속나라라든가 5월의 노래 이런 동화나 소년소설이 요 2권에 들어가 있고요. 이 나머지 작품들은 다 1950년대 이후에 쓴 작품들이에요. 이 1950년대 이후에 쓴 작품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 중에 몇몇 작품들에서는 강한 정치 지향성 이런 걸 역시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민들레이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1961년에 쓰인 작품입니다. 이거는 6.25 때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4.19를 다룬 작품들도 여럿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긴 작품은 아닌데 땅속의 귀라는 작품도 있고 어느 마산 소녀의 이야기,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최초의
그 데모가 발생했죠. 그에 관한 작품임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벚꽃과 돌멩이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4.19 당일날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이 소년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돌멩이를 주워서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5.16 군부를 비판한 동화로 토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어요. 간단한 작품인데 5.16 군부를 비판을 한 거고요. 또 전태일 사건을 소재로 한 불세의 춤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원수의 현실주의 아동문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건을 담은 이원수의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좀 생경하고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뭐 이원수의 작품을 다 본 건 아닌데 몇몇 작품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구름과 소녀라는 게 있고 엉겅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름과 소녀는 이 정이라고 하는 소녀가 세수를 하고 그 세숫물을 마당에 버렸는데 이 물이 증발이 돼서 구름이 됐습니다. 세숫물이 얼마 안 되니까 이 구름은 좀 아기 구름이겠죠. 조그만 구름인데 이 구름이 온 세상을 떠돌게 되는 겁니다. 먹구름에 휩싸여서 폭풍우의 일부가 돼서 바다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 구름이 온갖 순환을 겪다가 어느 산골에 얼음으로 얼어 있다가 봄이 돼서 얼음물이 녹았어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다가 언젠가 봤던 아주 익숙한 마을을 보게 되고, 그 마을에서 예전에 자신을 세숫물로 썼던 그 소녀 정이하고 똑같은 얼굴을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기를 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 정이가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거죠. 물을 의인화해서 이 물이 구름이 돼서 순환을 하다가 다시 한번 그 소녀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저는 어릴 때 읽었던 이 스토리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또 엉겅퀴라고 하는 동화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을 새로 지으면 아파트로 개발을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야생화가 피어있던 언덕에 그걸 밀어내고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주했어요. 그런데 야생화인 엉겅퀴가 용케 뽑히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 엉겅퀴를 다른 식구들이 저거 뽑아버릴까 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어쨌든 잘 피어 있는 거니까 내버려 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살아남았고, 그런데 그 집에 식모로 와 있던 소녀가 식모일을 하다가 집안에서 뭐 일을 잘못했다고 야단을 맞지 않겠어요? 그 야단을 맞고는 슬픈 상태에서 이 꽃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엉겅퀴가 피어있는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서민 가정 출신의 이 식모 소녀의 심성을 다룬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 글쎄요, 저는 이 구름과 소녀나 엉겅퀴 이런 것들이 이원수의 작품 중에서는 훨씬 더 공감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저의 특별한 성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원수는 이런 엄청난 작품들을 남겼고요. 이것은 1979년에 구강암 수술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부부가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79년이면은 만 67세쯤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죠. 이게 부인 최순애입니다. 1981년 1월에 이 이원수가 작고하는데 그 작고하기 바로 직전에 몇 편의 시를 남깁니다. 오늘 2편 정도를 소개하면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겨울 물오리라고 하는 시예요. 얼음 어는 강물이 춥지도 않니 동동동 떠다니는 물오리들아, 얼음장 위에서도 맨발로 노는 아장아장 물오리, 귀여운 새야, 나도 이젠 찬바람 무섭지 않다, 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 겨울에 얼음이 언 강에서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는데 그 오리들을 보면서 동심이 느낄 만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춥지도 않나 하는 거죠. 얼음까지 꽁꽁 온 강물 위에서 이렇게 잘도 동동동 떠다니고 있냐, 그리고 또 맨발로 아장아장 귀엽게 다니냐, 이런 어린아이의 궁금증, 이런 걸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젠 찬바람 무섭지 않다, 물오리들이 찬바람 무섭지 않은 것처럼 나도 찬바람 무섭지 않다, 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원수는 이미 자신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걸 알겠죠. 곧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을 텐데, 이때 나도 이젠 찬바람 무섭지 않다, 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심정을 표현을 했고요. 때 묻은 눈이 눈물 지을 때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건 좀 길어요. 동동동 추운 날에 기세 좋게 몰아치며 내려쌓인 눈, 아이들 뛰노는 속에 장난치며 펄펄 쏟아져 온 눈, 깊은 밤 등불 조용한 들창에 바스락바스락 속삭이며 내려앉는 눈. 자, 이 부분에서는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들창과 땅바닥에 내려앉은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언 땅 옷 벗은 날개 일항마다 밀보리 파란 잎 위에 조용히 쌓여 한 자락 이불인 양 그렇게 여린 것들 붙들고 한겨울을 지냈었지. 이제 눈이 내려서 밀이라든가 보리가 겨울을 날 때 그걸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눈이 마치 한 자락 이불인 것처럼 이 어리고 여린 보리싹, 밀싹을 덮어줘서 한겨울을 났다는 거예요. 차가운 몸으로 남아 어린 싹 정성껏 안고 지낸 눈은 먼지와 낫 발자국에 때 묻은 몸으로 누워있다가 이제 3월 여인 볕에 눈물을 지으네. 겨우내 눈이 덮여 있었으면 거기에 먼지가 계속 쌓이겠죠. 지저분해지겠죠. 눈이 처음에는 하얗다가 나중에는 아주 누렇고 때 묻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때 묻은 눈이 어린 싹을 정성껏 안고 한겨울을 넘겼어요. 3월에 여인 볕이 쬐면서 눈이 녹는 거죠. 그걸 눈물을 지으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눈물로 얼었던 싹 마른 나무들은 입술을 축이고 딱딱하던 땅은 몸을 풀어 부풀어 오르네. 그 눈이 녹으면서 얼었던 싹과 마른 나무들이 입술을 축인다. 그리고 그 겨우내 딱딱하게 얼어있던 땅들이 몸을 풀고 부풀어 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때 묻은 눈이 눈물로 변하고 사라져갈 때, 아, 그 어디서 솟아난 기운인가. 죽은 것만 같던 땅에 들리지 않는 환성, 보이지 않는 횃불로 봄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네. 자신의 한평생은 이제 때 묻은 눈이 된 거죠. 때 묻은 눈이어서 이제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봄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고요. 자신이 이제 일생을 마치지만 이 자신의 일생으로 다른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정말 아동문학가로서 일생을 보낸 한평생의 큰 마무리가 되는 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이원수는 이렇게 70평생을 아동문학에 바친 대가입니다. 동시에서 출발해서 동화, 소년소설, 수필, 아동극, 또 아동문학론자 이렇게 다방면으로 아동문학을 개척하고 확립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빈민을 동정했고요. 또 정치적인 억압, 또 사회적인 억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아동문학가로 분류가 됐고요. 그는 한국사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일제하에서는 1년 가까이 투옥되기도 했고 또 일제 말에는 친일 현벽시를 쓰기도 했고요. 해방 후에는 좌익활동을 했고 또 6.25 부역으로 죽을 뻔도 했습니다. 특히 6.25 때 자신이 부역자로 쫓기는 바람에 자녀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두 자녀를 잃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원수가 왼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정치 성향을 드러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자유 대한민국이 품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이 이원수의 현실주의 문학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만은 저는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 이런 것들을 잘 형상화한 것이 이 이원수의 일생의 업적이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몇 편의 작품을 두고 부해문학이니 친일 인물이니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험난한 한국 근현대사를 살면서 왜 굴절과 오욕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아동문학가로서 일생을 살다간 이 이원수 씨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